그 의원님께서 전상훈 TV에서 발언해 주신 거 마지막에 네,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어제 아침에 회의 도중에 재경부 재경부 공무원들이 왜 추경을 이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좀 듣고 나서 정말 분노가 일어서 근데 또 인격자인 제가 분노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둘러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루 내내 한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밤에 제가 방송하면서 앞부분에 그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독자분들이 지금 벌써 조회수가 한 12만 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야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민병덕 의원을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통령님한테 이걸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에 대해서 좀 동의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의원님들과 관련해서는 실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야당 설득의 문제도 야당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도 할 판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의 핵심은 기재부인데 우리가 기재부 앞에서 이걸 들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대통령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저는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의원님들이 이제 동의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는 짠해서 오기도 하시지만 또 와서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원래 대통령님이 원래 결정을 해주시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님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독자 여러분. 자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우리 민병덕 우리 동지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안산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예, 지금 우리 민병덕 의원, 양의원 의원, 이탄 의원이 기자회견과 이렇게 또 농성을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너무 이렇게 정치권에서 비현실적이고 좀 책임을 못 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초선 의원들이 큰 틀에서 다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릴레이로 같이 옆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추가해서 드리면 우리 고영일 의원님은 더민초 운영위원장입니다. 우리 초선 의원 81명 초선 의원의 대표시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뽑은 2명의 원내 부대표가 있었습니다. 남성 1명, 여성 1명. 여성이 이수진, 남성이 민병덕이었습니다. 81명 초선이 선출한 원내 부대표 맞지? 네. 근데 추천해서 보내. 근데 우리 이수진 의원님은 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하고 이름이 동명이라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없으십니까? 서운함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 많죠. 사실 제가 민주당 활동 한 10년 정도 노동조합 위원장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그 노동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래서 당에서는 활동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그 동작 이수진 의원이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 얼굴 보면서 얼굴 다른데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 기사가 나가면 사진이 바뀌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저께는 어떤 분이 전화해서 문자 보내지 말라는데 왜 문자 보내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 빼겠습니다. 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역구 사무실 전화 왜 안 받냐고 그래서 지역구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저 지역구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쨌든 그분한테 아유 앞으로는 원하시지 않은 문자는 안 보내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해야겠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 다시 좀 해주세요. 어제 그 얘기 다시 한번 우리 듣고 싶은데 우리 실시간으로 한 2,000분 정도 듣고 계시나요? 1920명요? 920명. 눈치가 없으시죠? 네, 딱 들고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1000번 생각하고 처음 한 번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농성이라는 표현도 다른 분들이 쓰시던데 농성이 아니고 행동, 국회 행동 제가 지금 4일차입니다. 농성 4일차가 아니라 행동 4일차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동해야지 우리 소상공인들도 같이 행동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는 거니 이러저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1년 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이거 하나만 아직 안 했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을 했다고 생각해요. 무수한 기자회견과 무수한 토론회와 또 지도부에서의 무수한 논쟁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했습니다. 이제 안 한 게 대통령님 만나서 대통령님 설득하는 거였는데 대통령님 면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추경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국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국회 행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제가 저희 민주당 지도부든 그리고 후보든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고 며칠 전에 딱 주변에 있는 몇 명하고만 상의해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시작한 거고 그러고 이제 상의도 안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당연히 상의했으면 같이 할 건데 서운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커나가는 그런 행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전원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왜 재경부가 14조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지 그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재경부가 왜 계속해서 기재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돈을 이렇게 아끼려고 노력해 주셨는지 그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판사가 판결문을 잘못 썼으면 그 판결문 쓴 사람이 누구야? 라고 기록에 남듯이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40%에서 50% 넘어가고 이 몇 프로를 만들 때 그때 기재부 장관이 누구고 예산실장이 누구고 누구였어 도대체 이 불명예를 안기 싫다는 이 말씀을 들었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리고 교조처럼 느껴왔던 그 생각 저 소중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고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빚을 더 늘리는 사인을 하신 분이 저는 나중에 의인으로 국민들을 살린 의인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재부에서 했던 그 논리를 어떻게 낄까 고민을 아주 쉽게 해봤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빚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평소에 항상 빚지면 안 된다. 빚지고 살면 안 된다. 고름이 살 안 된다. 빚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천당에 계실 텐데 제가 그걸 금과 옥조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러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제가 저축을 충분히 해놓고 그러고 있지 못한데 우리 자식이 아파요. 우리 자식이 아픈데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큰 수술을 해야 돼. 빚을 내야 되겠는데 아버님 말씀이 제가 빚을 못 내게 합니다. 결국 빚을 못 내고 수술을 안 하고 약을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안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당에 계신 아버님 만나러 가면 그 아버님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정말 잘 충실히 따랐구나 할까요? 아니면 손자를 잃은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바보 녀석아 내 말을 그렇게 들었니?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빚도 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사람이 먼저인 거는 기본이야.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 이 바보야? 이랬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저는 지금의 문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자식이 아픈데 빚을 내서라도 고쳐야죠. 자식 살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반드시 지금 빚을 내자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빚 안 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빚을 내서라도 하고 이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께서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텐데요. 아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명예가 아니라 역사의 의인으로 남으실 겁니다. 그런 결단을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좀 절차적인 문제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추경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경을 정액을 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은 또 얼마나 남았는지 네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네. 네. 예. 예산과 관련돼서 권한 배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예산안 제출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을 수립해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 또는 비목을 새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산안 제출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국회는 그것을 삭감할 수만 있습니다. 증액을 하려면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4조가 코로나 4,000명일 때 만들어진 추경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6,000명,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이게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확한데 그러면 이걸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저희 당도 35조 증액하겠다고 하고 저쪽 당도 35조 증액하겠다고 하고 단 재원만 쟁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근데 이것도 큰 쟁점은 아닙니다. 큰 쟁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국회는 증액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증액을 한들 뭐합니까? 정부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말정항인데. 그래서 저희 증액의 논의 과정 속에서 저는 정부도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고민해야죠. 국회에서 다 해오면 정부가 그때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저희가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협상 과정들 다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심의 과정들에서 다 기재부가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가셔가지고는 정부 내에서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회 의결이 딱 되고 바로 정부에서 동의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일정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출됐기 때문에 이제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 날부터 심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상임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7일부터 8일까지 정도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하고 그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모아가지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 본회의 일자를 11일 또는 뭐 13일, 14일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정부로 송부가 되면 정부에서 동의를 하면은 이제 그게 예산안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이제 최종 결정이 정부에 있는데 그 정부를 우리가 기재부 장관, 홍남기 장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결단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대통령님께서 저희 국회에서의 이런 요구, 국민들의 요구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님이 생각하셨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한 말씀씩 좀 좋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은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를 다 지지하셨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떤 실책들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양희원영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의 그 지지가 분노로 바뀌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국민들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정부가 대기업이나 뭐 금융 대기업 부실화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었죠.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사실 깊게 고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치 그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뭐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고 우리 서민들 또 중소영세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세금은 그거는 시혜적인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미 상황과 생각이 저는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세수가 60조 원 넘게 다시 잡혔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기재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추가 세수가 그렇게 잡히는 것들에 대해 예상을 못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그렇게 잡힌 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이번 추경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추경을 잡을 때 우리 의원들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자괴감을 느꼈던 게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부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들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한 권한이 정부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과거에 저희가 뭐 예산을 잡든 추경을 잡든 정말 돈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기재부가 또 필요하면은 또 우리 또 이번에 대선 후보들께서도 또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이 손실보상 얘기했을 때 예산은 하수원이 아닙니다. 네, 근데 하수원 직접 만들어 놓고는 제가 보니
제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돈을 쓰겠다는 생각이고 본인들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 쓰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재부의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 이제는 기재부가 제대로 곡간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돈은 본인들의 돈이 아닙니다. 이 국민들의 돈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해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들 이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정치인들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야 될 이분들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경만 의원이 오셨네요. 예, 좀 이따가 얘기하시고. 예, 어제 제가 안산인데요. 어제 그 지역구 상가를 도는데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 가게를 3개를 운영하더라고요. 식당을. 근데 지금 2개를 처분하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처분하려고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사이에 자기가 한 4억 정도 손해봤다고. 그래서 뭐 더 바랄 것도 없다. 자기는 이제 어차피 정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낙담한 모습을 봤는데 지금 그 이제 기재부 우리 부총리가 사실은 이제 곡간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부터 곡간직이는 항상 우리가 길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풍작일 때는 그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고 또 흉년이나 국가의 재난과 위기가 왔을 때는 그걸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것이 자기 역할인데 이거를 자기가 푸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굉장한 국가적 위기고 이 위기를 우리가 전체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균형 재정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재정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마치 자기들이 지키는 게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하는 얘기나 사실만 갖고 판단하지 않아요. 지금 유럽과 일본에서 지금 그 정부가 어떻게 이 재난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일본에선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그걸 받고 뭐 식당을 세우면은 오히려 뭐 그런 손실을 보지 않을 만큼 근데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허술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위기 시기에 일단 국민들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나중에 다시 지혜를 모아가지고 같이 헤쳐나가면 된다. 그것을 다시 채우는 거는 이런 철학이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일본을 다루어가지고 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그러면은 그건 국민에 대한 애정도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병덕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최종 우리가 증액을 했을 때 결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의견을 최대한 모으면서 정부를 좀 더 특히 이제 기재부를 압박하고 또 우리 대통령님께도 잘 우리가 좀 진솔하게 알려서 말씀드려서 이것이 좀 잘 성사되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최대한이 아닙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만. 고영인 의원님이 반드시 하면 네. 원래 정치인들이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하겠다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반드시 진솔하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민주당이 이것을 관철시켜내지 못하면 사실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이 이것을 결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심지어 뭐 물론 이 지원을 대선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의원님 한 번 더 오셨는데 저 인사를 듣고요. 안녕하세요. 저 국회 산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만 의원입니다. 저는 또 울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에서 그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 이런 쪽에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고영인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이 추경의 정부안인 14조로는 지금 현실에 우리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도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니 오죽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걸 대폭 증액해서 반드시 이번 구정 후에 추경안 심사할 때 속도감 있게 대폭 증액해서 정말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구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대선의 지지를 호소해야 될 이런 절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라는 농성을 국회라는 장소를 이용해서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잠깐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금요일에는 저희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이 추경에 대한 14조의 대폭적인 증액이 반드시 여야 합의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기자회견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자영업자 대표분들이 오셔서 잠깐 그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한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어두운 또 응급 환자실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14조든 20조든 또 35조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장기화되는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은행으로 제2금융권으로 달려가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14조 원에 추경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온적인 안입니다. 대폭 증액에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도 35조 이상의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은 정부가 우리 국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야가 진지한 논의와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를 대폭 증액 관철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몇 가지로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이러한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금융기관이 사전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돈이 사용되어졌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를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해서 감면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PPP 법안이고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차제 2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를 통과시키고 관철시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추경안 14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역지원비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0만 원 곱하기 320만 명에서 9조 6천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300만 원 가지고는 증가하고 있는 또 이미 부담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역지원비에 대한 대폭적인 상향이 필요하고요. 또한 추경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보정률을 80%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지금 10억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매출액 10억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주파금지 영업 제한 우리가 다 협조했습니다. 어찌 매출액 10억 넘어간다고 해서 이들을 제외한다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여행업이나 전시 컨벤션 업종이나 이런 업종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도대체 국가를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늘 손실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향 조정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대폭적인 또 빠르게 심사를 한다면 정말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 전국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들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더 호흡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바로 이들을 살리는 길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대선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또는 대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민생 현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각오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없어도 될 만큼 또 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또 뭐 쉬운 질문만 하면 또 시사의 품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권자이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사나 을지로위원회가 73명의 국회의원이 소속이 돼 있고 몇 주 전에 100조 추경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이었습니까? 네. 그럼 몇 주 전이 맞죠? 네. 그 날짜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을지로위원회 73명의 국회의원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정도의 질문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분들 하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온 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회가 많은 숫자가 있고 또 을지로위원회가 최대 다수의 숫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한 국회의 최대 조직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늘 그런 쪽에서 그런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기에 정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또 여야 대선 후보는 50조 100조의 추경뿐만 아니라 50조 100조의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깨와 간담을 하면서 그러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추경안이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아주 작은 금액으로 14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선 35조 이상의 추경안을 관철하고자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서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말 한국형 PPP 법안의 도입을 통해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전해 줄 수 있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기대하고 얘기했던 50조 100조의 그러한 재정을 보충하고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의 달성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각오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73회 국회의원이 뭐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 형 많이 나갔어 형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예. 어? 예, 우리 시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이고 당장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정말 이번 대선까지도 우리가 좀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 고인호 의원님께서 철학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 국정 운영이나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정권은 바뀌었어도 한 번도 권력은 바뀐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출 권력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이 기재부 관료들이나 이 권력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자,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희 독자분들도 이제 독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독자분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실망을 많이 해서 더 이상 기대를 못 하겠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저희 의원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장관, 부총리는 우리 의회에서 정치인이 해야 된다. 관료에게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들은 민주당인데 우리가 여당인데도 지금 부총리 교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그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총리가 국회에서 뭐 2명을 추천할지 뭐 구체적인 방법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총리 자체가 국회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되고 그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이런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편성 권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미국은 아까 우리 민병덕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서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산 삭감권밖에 없거든요. 증액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의 편성 과정부터 민심을 반영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려면 그 편성권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 개헌까지 같이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쉬운 질문만 하는 시사의 품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분 다 지금 초선 의원님이신 건가요? 네. 아니 민주당에는 초선 의원밖에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 아무튼 자 이 국가 부채 뭐 재정 건전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 부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에 비교해서 국가 부채가 상당히 낮은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30%가 넘고 미국도 100%가 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가계 부채는 2배가 넘습니다. 가계 부채는 그리고 지난해에 상반기만 해도 거의 한 10% 가까이 늘었고 지금 2,000조가 넘는단 말이죠. 우리 국가 부채 총액이 한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7%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이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 47% 중에 외채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채 비율도 OECD 선진국 평균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단기 채무 비율도 OECD 선진국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7.8%, 뭐 7.5%,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국채라든지 이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이 돌아가는 돈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은 좋단 말이죠. 근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하셔서 국민들이 어려워 죽겠는데 재정 건전성과 또 국가 채무 상황과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을 앞으로 용어가- 삶을 살리겠다. 용어로 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면 재정 건전성이라고 자꾸 하면 프레임이 재정 건전이라는 것은 빚을 안 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제되고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재정 관리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객관적인 표현. 그러니까 재정은 필요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부채도 더 의식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아까 국간을 풀었다가 채웠다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걸 논의를 하면 할수록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짚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이런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그 부담을 안지 않으면 결국은 오롯이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냔 말이죠. 그리고 이 광화문의 촛불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리고 국민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차가운 겨울에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고 촛불 정부를 탄생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공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과들이 분명히 있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고 그 성과들을 얘기했던 유튜버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 보시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국가재정 이야기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 상당히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당초 집권 초보다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의 평균 부채가 뭐 110% 또는 뭐 120% 이 정도 됩니다만 우리는 약 47% 부근이고 사실 이 3년여의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또 이 경제를 살려가는 부분은 국가나 정부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일정한 내수와 수출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고 다른 모든 OECD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47%의 재정 부채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의 가계부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안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또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또 기재부가 14조의 추경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세수 추계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앞으로 일정 부분 세수가 늘어날 부분 다 그것에 맞춰서 14조 추경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한 10조 정도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나중에 세수가 중단이 되면 그 부분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기재부 역할이 재정 투입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냐 아니면 재정의 일정 부분 수익과 지출 맞추다가 나중에 또 세수 추계 잘못했을 때 많이 들어온 세수 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메꾸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냐 이럴 때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국가가 전폭적인 재정과 금융의 역할을 통해서 일정한 경제를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작년에 최단 기간에 6천억을 돌파했고 6천억 달러를 굉장히 많이 우리 단기간에 1조 2천억의 달러의 수출입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정말 세계 8강의 이런 위치를 잘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내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수를 떠받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들을 또 가계부채 지라고 금융기관에 또는 제2금융권에 달려가라고 끝없이 우리가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시고요. 박소리가 큰 거 빨리 끊으라는 얘기.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저는 그 정부의 역할도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야당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있습니다. 손실보상법 통과시키라고 선막치고 앞에서 몇 달을 그렇게 하시더니 지금 추경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금 5월달까지 다시 또 추경을 잡기 쉽지 않거든요. 오미크론은 지금 확대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같이 나와서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추경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게 본인들 당에 내지는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협조를 안 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힘든데 이렇게 그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우리 그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는데 특히 그 경기도 같은 공공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 앱 서비스나 이제 이런 것들, 플랫폼 서비스 때문에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출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셨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세우셨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정부가 이제는 그동안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다음에 사회적 뉴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은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산업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이 산업 대전환에 따른 노동의 대전환,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전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고, 이미 지역사회가 어떤 산업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역사회가 소멸이 되고 내지는 그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일자리를 잃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저는 이런 모든 변화들, 이 변화들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랑 저희가 얼마 전에 일자리 대전환 공약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그냥 뭐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그런 일자리 문제, 일자리 대전환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좀 우리가 열심히,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 물론 다 바쁘세요. 다 바쁘시지만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다라면은, 아까 을지로위원회 의원들 뭐하냐고 저희가 혼났는데, 저희도 을지로위원회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을지로위원회 위원, 그리고 저는 또 노동존중 실천단 위원, 저희가 뭐 맡은 건 많은데 어떻게든 뭐든 좀 하려고 저희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높이, 국민들 요구하는 만큼, 그리고 응급 상황에 맞는 저희들의 역할이 더 많이 주문되고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셨죠? 진짜 아는 거 많고 계획이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 행동 4일차,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한 2, 3일 남은 이 행동 기간의 목표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추경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에요. 추경 100조 불가능, 안 해줄 거고 불가능할 거고, 50조도 안 해줄 거고 불가능할 거고, 35조? 저는 35조 되면 제가 절을 합니다. 그리고 20조를 넘겨서 25조 이 정도만 해도 제가 고개는 숙이겠습니다. 고개는 숙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마른 붕어가, 우리 중학교 때 이런 책에 이런 얘기 안 읽었어요? 목마른 붕어가, 거기 중국 고사예요. 목마른 붕어가 목이 마릅니다. 대인 저한테 물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대인이 하는 말이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를요? 목마른 붕어가 뭘 한 바가지 달라고요? 다 하잖아. 의인화가 다 되니까 왜 그래요? 목마른 붕어가 대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대감입니다. 중국에서는 대인. 대인한테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꼴딱꼴딱 하면서. 그랬더니 대인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내가 대인인데 황화강을 줄게, 기다려, 황화강을 갖다 줄게. 그 사이에 다 죽었어요, 붕어들은.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추경 동안에 필요한 것은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결정이 필요하냐면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 하는데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이 5월 9일까지 우리나라 국정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물 한 바가지를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창대한 계획들을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야당은 핑계댈 게 많아요. 입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야당은 뭐 여당이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는 뭐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의석수가 작아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로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은, 그리고 또 정부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또 지지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똑똑해졌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아졌고, 왜 시민 정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 민주당 뽑는 게 목표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드는 게 목표 아닙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정치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국가재정, 특히 뭐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국채를 100조를 발행을 해요. 근데 아직도 어떤 의원님들은 그게 100조, 200조 발행하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렇지, 그걸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기축통화라는 단어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경제는 근본이적 아닙니다, 이제. 네, 세계 경제는 자국 화폐 발권 눈치 게임입니다. 자국 화폐를 어떻게 눈치 봐가면서 발권을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외국 가서 돈을 빌려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국채 발행하면, 자, 예를 들어서 100조를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 주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몇 날 며칠을 100조를 찍어가지고 기재부에 갖다 줍니까? 아닙니다.
반나절 만에 끝납니다. 숫자로 지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한국은행에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그냥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한 160, 70조 정도 됩니다. 시민들이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행에 부채가 160, 70조 잡혀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원래 한국은행은 팔권하고 돈을 통화시키고 하는 게 원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국가 재정이거든요.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돈을 막 쓰면은 뭐 방글라데시가 된다. 그건 정말 진짜 개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만 나와 계신 게 참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 의원분들이 정말 국가 재정에 대한 그리고 또 국채 발행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바꿔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의원님께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이 공부를 이렇게 해요. 국제 발행과 이자율 해가지고 네. 경성대학교 전용복 교수 이렇게 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쫙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이분이 써놓은 게 뭐냐면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그렇죠. 이 책을 쓴 분이에요. 네네. 빚을 안 져야 되는 우리 그 기재부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기업 안정자금 150조 편성했잖아요. 기업 안정자금 기업이 망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코로나 돼가지고 기업 안정자금 150조 편성해놓고 20조밖에 안 써놓고 왜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뭐 국가 부채 핑계 대는 것은 기업 안정자금 할 때는 국가 부채 핑계 안 되고 소상공인 뭐 할 때는 국가 부채 핑계 대고 그래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권력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서민의 권력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제일 그 댓글 환호를 많이 받았던 것이 예. 누구 댓글입니까? 누구 발언? 홍남기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또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너무 또 길을 죽여놓으면 예, 또 삐지실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예. 항상 사람들이 네. 적게 모이면 나온 사람들이 욕먹습니다. 자,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 나중에 또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낼 테니까 예, 오늘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 네, 우리 이 애로운 농성장을 찾아서 이렇게 전국에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시사의 품격 화이팅! 본격인 아니 의원님들 여기 마스크 한 번만 싹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얼굴을 전혀 몰라 초선 의원들이. 한 분씩 안 돼? 아니 솔직히 동작을 이수진 의원보다 훨씬 더 미모도 뛰어나시고 네. 그건 맞는데 안 된다. 화장을 안 하셨다고? 네. 자, 민병덕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내려주십시오. 네, 김경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진짜 안 내리실 거예요? 자, 우리 비례 이수진 의원님. 네. 자, 저는 시사의 품격입니다. 마지막에 구호 한번 외칩시다. 뭐 외칠까요? 민생. 문재인은 결정하라? 문재인은 결정하라. 홍남기냐 국민이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갈통령 문재인에게 당당하라. 당당하라. 어려워 하나 뽑았다. 자, 우리 뭐 마지막으로 구호 뭐 할까요? 네. 추경 제대로.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네. 주경 제대로. 불감청이나 고소 다시 한번 하시죠. 네. 자,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문재인은 결정하라. 홍남기냐 국민이냐. 올통령 이재명은 갈통령 문재인에게 당당하라. 당당하라.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되 또 이 자리에 사실 민주당 의원들로서 어렵게 근데 공교롭게도 다 초선 의원들이에요. 어렵게 나오신 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드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서 민주당의 좀 체질을 바꿔낼 수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응원하겠다. 그 대신 결과로 보여줘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한 곡 지금 노래를 하라고요? 뭐 할까요? 예. 아니 여러분이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하시면 저는 하잖아요. 예, 뭐 합니까? 노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기를 한번 해요. 내 나라 내기를 또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는 내 나는 내기를 저기 가서 하세요. 예, 제가 저 국회의사당 공간 앞에서 노래를 하는 최초의 성악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응원하는 마음에서 자, 노래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명함 필요하신 분은 노래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전해드릴게요. 마스크 끼고 해야죠. 먹고도 돼요? 네. 먹고 하셔도 돼요. 보라동네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이 맺힌 투쟁의 세월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
위에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앵콜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추경하시면 제가 뱅곡해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미리 그래, 한 곡 신청을 했으니까.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웬일에 신경도 안 해주면서 네 좋아하지? 우리 삼국수 같이 자 삼국수 같이 하시죠.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볼 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을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빼리라 우리들 가진 것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리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 자 여러분 진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